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여섯 번째 이야기. 그 해 내내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마냥 행복했다. 그 모든 일이 자신들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한 것이지 게으르고 빼앗아가기만 하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아깝지 않았다. 봄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동물들은 일주일에 무려 60시간을 일했다. 8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이제 일요일 오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일요일에 일을 할지 말지는 완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동물들에게는 배급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렇게까지 일했는데도 어떤 일들은 시작도 못한 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가을거지 양도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초여름에 뿌리채소를 심기로 했던 밭 두떼기는 제때 밭갈이를 끝내지 못해 결국 씨를 뿌리지 못한 채 놀리고 말았다. 그해 겨울이 얼마나 고달플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풍차건설은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혔다. 동물 농장에는 석회암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채석장이 있었다. 그리고 한 창고에서 상당한 양의 모래와 시멘트도 발견했기 때문에 풍차 건설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갖춰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돌을 자르는 일이었다. 돌을 원하는 크기로 잘라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봐도 곡괭이와 새지레를 쓰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 동물들은 뒷다리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장들을 쓸 수가 없었다. 헛고생만 잔뜩 하며 몇 줄을 흘려보낸 끝에 누군가가 적절한 생각을 떠올렸다. 중력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채석장 바닥에는 너무 커서 그대로 쓸 수 없는 바위 덩어리들이 널려 있었다. 동물들은 그 바위들에 밧줄을 묶은 다음 소, 말, 양, 할 것 없이 줄을 붙잡을 수 있는 동물들은 죄다 그 줄에 들러붙었다. 그러고는 채석장 비탈로 바위를 끌고 느릿느릿, 그야말로 절망스러우리 많지 느린 속도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상황이 급할 때는 돼지들까지도 힘을 보탰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올라간 바위를 채석장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 조각을 냈다. 조각난 돌들을 나르는 일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말들은 수레 가득 돌을 실어 날랐고 양들은 한 개씩 끌고 갔다. 심지어 뮤리엘과 벤저민까지도 낡은 이륜 경마차를 끌며 자신들의 몫을 해냈다. 여름이 끝날 즈음이 되자 돌이 충분히 모였다. 돼지들의 감독 아래 마침내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풍차 공사는 매우 더디고 힘겹게 이루어졌다. 단 하나의 바위 덩어리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를 꼬박 써야 할 때도 자주 있었다. 어떨 때는 그렇게 간신히 끌고 올라가 떨어뜨린 바위가 제대로 깨지지 않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다행히 복서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었으리라. 복서는 어찌나 힘이 센지 다른 동물들의 힘을 다 합친 것과 맞먹었다. 동물들이 바위덩어리를 끌고 올라가다 힘이 붙여 채석장 비탈에서 질질 미끄러지며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 항상 안간 힘을 다해 밧줄을 붙잡아 바위를 멈춰주는 이가 바로 복서였다. 점점 가빠지는 숨을 헉헉 몰아쉬며 발굽 끝에 잔뜩 힘을 주어 바닥을 움켜쥐듯 한 걸음씩 힘겹게 비탈길을 올라가는 복서의 우람한 옆구리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물들의 마음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클로버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가끔 충고했지만 복서는 듣지 않았다. 그에게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와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 라는 두 가지 좌우명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것 같았다. 복서는 젊은 수탉에게 이제부터는 아침에 30분이 아니라 45분 더 일찍 깨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래도 최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자유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복서는 혼자 채석장으로 갔다. 그러고는 깨진 돌덩이들을 술에 한가득 담은 뒤 풍차 공사장까지 혼자 날랐다. 그해 여름 내내 작업은 고됐지만 동물들의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존스 시절보다 더 배부르게 먹는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더 굶주리지는 않았다. 게다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인간들을 5명씩이나 먹여 살릴 필요 없이 자신들만 건사하면 된다는 어마어마한 큰 이점이었기에 웬만한 단점들은 다 눈감아줄 수 있었다. 게다가 동물들의 작업 방식은 여러 면에서 더 능률적이라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었다. 예를 들어 잡초 뽑기 같은 작업은 인간들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또 동물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초지와 경작지 사이에 굳이 울타리를 칠 이유가 없었다. 그 덕에 산 울타리와 문짝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여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이것저것 느끼게 되었다. 파라핀유, 못, 끈, 개에게 줄 비스킷, 편자용 쇳덩어리 같은 것들은 농장에서 만들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씨앗, 화학비료, 갖가지 연장들은 물론 결국에는 풍차 건설에 필요한 기계들도 있어야 할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작업 지시를 받기 위해 헛간에 모였을 때였다. 나폴레옹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부터 동물 농장도 이웃 농장들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차 건설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른 어떤 물건들보다 우선시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건초 더미와 올해 수확한 밀 일부분을 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늘 수요가 존재하는 울링던 시장에 달걀을 내다 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희생은 풍차 건설을 위한 특별한 공헌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암탉들에게 일렀다. 동물들은 또다시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인간들과 절대 관계를 맺지 말 것, 거래하지 말 것, 돈을 사용하지 말 것. 존스를 몰아낸 뒤 의기양양하게 열었던 첫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들 중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가? 동물들은 모두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었던 것을 기억했다. 아니, 적어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이 일요일 회의를 없앤다고 했을 때 항의했던 젊은 돼지 4마리가 조심스레 언성을 높였지만 개들이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통에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를 외치는 양들의 구호가 시작되면서 잠시 어색했던 분위기가 그럭저럭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앞발을 들어 동물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 이웃 농장들과의 거래에 필요한 조치는 이미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인간과의 접촉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므로 그 어떤 동물도 인간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부담스러운 일은 자기가 혼자 짊어지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윌링던에 사는 휰퍼라는 변호사가 동물 농장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기로 이미 동의했으며 그는 월요일 아침마다 자신의 지시를 받기 위해 농장을 방문할 거라고 했다. 나폴레옹은 언제나처럼 동물 농장이여 영원하라 라는 구호로 연설을 마쳤고 동물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부른 뒤 흩어졌다. 얼마 뒤 스퀼러가 동물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농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들과 거래를 하면 안 되고 돈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결의안은 통과는커녕 제출된 적도 없다고 동물들을 확신시켰다. 그건 상상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게 된 이유는
스노우볼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했다. 그런데도 몇몇 동물들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자 스퀼러는 교활하게도 이렇게 물었다. 꿈을 꾼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동무들? 혹시 그런 결의를 했다는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어디에 쓰여 있기라도 한 거냐고요. 그런 기록은 실제로 어디에도 없었기에 동물들은 자신들의 착각이라고 믿어버렸다. 휜퍼는 약속대로 월요일 아침마다 동물농장을 찾아왔다. 그는 구렛나루를 기른 아주 교활해 보이는 작은 남자였다. 시시한 일들이나 처리하는 별 볼 일 없는 변호사였지만 동물농장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수수료가 꽤 짭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릴 만큼 예리하기도 했다. 동물들은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네 발의 나폴레옹이 두 발로 서 있는 휜퍼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기분이 우쭐해지면서 그 새로운 조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인간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동물농장이 지금 번창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들이 동물농장을 전보다 덜 증오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미워하고 증오했다. 모든 인간들은 동물농장이 언젠가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특히 풍차 건설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인간들은 술집에 모여 앉아 풍차는 짓는 도중에 무너질 것이라며 설사 다 짓더라도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며 서로에게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바람과 달리 동물들이 효율적으로 농장을 꾸려나가는 모습에 존경심 비슷한 감정도 싹트기 시작했다. 동물농장을 더 이상 장원농장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동물농장이라고 제대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하나의 증거였다. 또 존스의 편을 드는 것도 그만둔 지 오래였다. 존스 역시 농장을 되찾으리라는 희망을 접고 이제 아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한편 동물농장은 휜퍼를 통한 거래 말고는 아직까지 바깥 세상과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이나 핀치필드 농장의 프레더릭 중 한 사람과 두 사람과 동시에는 절대 아니었다. 곧 구체적인 사업 협정을 맺으려 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바로 그 무렵 돼지들이 갑자기 존스의 옛집으로 이사가더니 아예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또다시 초창기에 그런 짓을 금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스퀼러가 나서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동물들을 확신시켰다. 그러면서 농장의 두뇌 역할을 하는 돼지들에게는 조용히 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단순한 돼지우리보다는 집에서 사는 게 더 알맞다고 했다. 그렇지만 돼지들이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거실을 오락실로 사용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잠까지 침대에서 잔다는 말이 들리자 몇몇 동물들은 심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복선은 늘 그렇듯 나폴레옹 동무는 언제나 옳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침대에서 자는 것을 금하는 규범이 분명히 있었다고 기억하는 클로버는 헛간 끝으로 가서 거기에 적힌 칠기명을 읽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철자들의 이름 정도 말고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자 다시 가서 뮤리얼을 데려왔다. 클로버가 말했다. 뮤리얼, 저 네 번째 계명 좀 읽어줘. 침대에서 자면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쓰여있지 않니? 뮤리얼은 더듬거리며 혼자 철자를 짜맞추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깐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클로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번째 계명에 시트라는 말이 있었던 기억은 없었다. 그러나 벽에 그렇게 쓰여있는 것을 보면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개 두세 마리를 데리고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스퀼러가 그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었다. 동무들도
우리 돼지들이 본체 침대에서 잔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군요. 스퀼러가 말했다. 뭐 안 될 것도 없지요. 안 그래요? 설마 침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건 아닐 테죠? 침대는 그저 잠을 자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니 동물우리 안에 깔린 집더미도 사실은 침대인 셈이죠. 우리의 규칙은 시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트는 인간들이 발명한 물건이니까요. 우리 돼지들은 본체 침대에서 시트를 걷어내고 담요 사이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진짜 편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동무들,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건 요즘 정신노동 때문에 쌓이고 있는 우리의 무거운 피로를 그럭저럭 풀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편안함입니다. 절대 그 이상은 아니죠. 동무들, 설마 우리의 휴식까지 앗아가려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설마 존스가 돌아오길 바랍니까? 동물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재빨리 맹세했고 돼지들이 본체 침대에서 자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돼지들은 앞으로 다른 동물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무도 불만은 터뜨리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동물들은 몹시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다. 정말 힘든 한 해였다. 게다가 건초와 곡식 일부를 내다판 뒤라 겨울을 날 식량도 그리 넉넉하진 않았다. 그러나 풍차가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다. 풍차는 이제 절반쯤 완성되어 있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된 덕에 동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풍차의 벽이 단 한 줄이라도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돌덩이를 날라도 그만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복선은 심지어 밤에도 나와 가을 달빛 아래에서 1~2시간씩 일을 더 하곤 했다. 동물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반쯤 완공된 풍차 주위를 빙빙 돌며 수직으로 우뚝 솟은 풍차의 위엄있고 막강한 모습에 감탄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당당한 건물을 세웠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동물 농장에서 풍차에 열광하지 않는 동물은 나이 많은 벤저민 뿐이었다. 벤저민은 언제나처럼 당나귀들은 아주 오래오래 살지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내뱉을 뿐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았다. 사나운 남서풍과 함께 11월이 찾아왔다.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하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풍차 공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와 농장 건물을 뒤흔들고 헛간 지붕의 기와 몇 장을 날려버렸다. 암탉들이 잠결에 멀리서 대포가 발사되는 듯한 소리를 듣고 모두 잠에서 깨 공포에 휩싸인 채 꼿꼿해거리며 한바탕 소동을 피웠다. 다음날 아침 우리 밖으로 나온 동물들은 깃발 개양대가 넘어지고 과수원 아래쪽 느릅나무 한 그루가 무 뽑히듯 뿌리채 뽑혀나간 것을 보았다. 이러한 피해를 막 깨달은 순간 모든 동물들의 입에서는 절명의 비명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풍차가 무너진 것이다. 동물들은 비극의 현장으로 다같이 우르르 몰려갔다. 여간해서는 뛰지 않는 나폴레옹이 맨 앞에서 달렸다. 그랬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온갖 고생의 결과물이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 가까스로 깨서 실어 나른 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한동안은 말이 나오지가 않았다. 다들 멍하니 서서 무너진 돌무더기를 슬픈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나폴레옹이 말없이 풍차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가끔씩 땅에 코를 쳐박고 냄새도 맡았다. 꼬리가 빳빳이 서더니 좌우로 분주히 움직였다. 뭔가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윽고 나폴레옹이 결론이 났다는 듯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동무들! 나폴레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겠습니까? 간밤에 우리 농장에 몰래 침입해서 풍차를 무너뜨린 녀석이 누군지 짐작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스노우볼입니다. 나폴레옹의 목소리가 갑자기 천둥처럼 커졌다. 스노우볼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망치려고 수치스럽게 쫓겨난 것에 복수하려고 이런 겁니다. 그 반역자는 한밤의 어둠을 틈타 이곳에 기어 들어와서 우리가 거의 1년 동안이나 공들여 세운 풍차를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자리에서 스노우볼을 사형에 처할 것을 선포합니다. 누구든 녀석을 처단하기만 하면 2급 동물 영웅 훈장과 사과 반 나무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녀석을 생포해 오는 자에게는 사과를 한 나무통 가득 주겠습니다. 스노우볼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니. 동물들의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어디선가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잡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와 거의 비슷한 무렵에 언덕으로부터 멀지 않은 풀숲에서 돼지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발자국은 고작 몇 미터 안 나 있었지만 확실히 산울타리 구멍으로 이어져 있는 듯 했다. 나폴레옹이 발자국에 코를 대고 한참 냄새를 맡더니 스노우볼의 발자국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스노우볼이 폭스우드 농장 쪽에서 온 것 같다고 했다. 동무들,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발자국 조사를 끝낸 나폴레옹이 소리쳤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당장 풍착 재건 사업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겨울 내내 비가 오든 해가 나든 날씨에 상관없이 일할 것입니다. 그 비열한 반역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동무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풍차는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완성되어야 합니다. 자, 갑시다 동무들. 풍처여 영원하라. 동물농장이여 영원하라.